먼저 2020년 11월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이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왜? 세금이 너무 높거든요.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현재적인 이런 돈들은 많이 쌓이고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주식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도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도 못 가고 좀 부동산으로도 못 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좀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달러도 있고, 그리고 뭐 금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한국 분들이 거의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좀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주택 여러 채들을 투자했다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은 여러 채를 투자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그냥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강남권이라든지 서울 요지라든지 지방도 마찬가지일 텐데 각 지역의 비싼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유동성 자산이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뭐 그런 쪽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 상품 이외에 다른 투자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상가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사를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제일 좋아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베이스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프가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주황색 그래프는 도지역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들은 전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있는 진한 이제 주황색 부분일 텐데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요. 지역별 자가 보유율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역 같은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71.2%죠. 그러니까 이제 10세대 중에서 7세대, 8세대는 내 집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54.1%가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집 중에서 5세대, 6세대만 내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방도 지역에 있는 자가 보유율과 수도권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은 집에 대한 애착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집값이 그러니까 내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떨어지는 게 좋으세요?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길 보통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54.1%인데요. 여기는 경기도, 인천이 포함돼서 치거든요. 서울만 놓고 보면요, 내 집이 있는 세대들이 50%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올라가지 않으면 좋을까요?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죠. 왜냐면 내가 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고 지방은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럼 도지역은 대부분 지금 다 비규제 지역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지역에서 내 집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대출을 많이 받으신 다음에 내 집만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 집만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는 것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싫어할 텐데 역설적으로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대기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죠. 지방은 대기 수요가 없는 대신 집값이 덜 올라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집 마련 정도는 좀 남들보다 더 빨리 하는 것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사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 순위를 물어본 건데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 2019년도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사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게 1등입니다. 뭐죠? 새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새 아파트에 대한 희망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이든지 다 인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지가 중요하겠지만 상품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격이 같다면 당연히 새 아파트 혹은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주 근접,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일자리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탑2가 새 아파트와 입지 요인이라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과거에는 입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시점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현재 주택으로 이사 온 일을 좀 나눠볼게요. 이제 이거는 수도권이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지역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역별로 5년 내 이사 계획의 이유가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제일 높은 수치가 뭐냐면요. 예,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입지를 바꿀 생각들은 별로 없고요. 그 입지 내에서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것들이죠. 그럼 이걸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만 되겠죠. 그럼 서울은 아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광역시를 볼까요? 근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 광역시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광역시도 접근하실 때 기존에 있는 뭐 신규 택지 개발을 선택하기보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 내 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지역 역시도 지금 새 집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든 광역시든 도지역이든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클 텐데 특히 도지역이 더 높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도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가 많기 때문에 신도시들을 많이 개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혹은 충청남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입지가 좋아질 만한 지역에 이런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을 노리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가구주 연령별 주택 보유 의식일 텐데요. 요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40대 미만하고요. 65세 이상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높아요?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의식이.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0년 전에 주던 부동산의 폭락,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주장하셨던 많은 폭락론자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장하셨던 논거 중에 가장 중요한 논거가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인구가 준다. 또 하나는 나이를 먹고 은퇴하게 되면 집을 팔 것이다 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일단 뭐 인구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집에 대한 욕망들은 높아진다. 집을 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지금 이게 한 번 조사한 게 아니라 20년째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집을 팔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좀 버리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결국 그래서 나이를 들더라도 이분들이 집을 안 파실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지도 파악하는 것들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일 텐데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제일 많이 해달라라고 합니다. 대출을 많이 해달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전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향후에 아파트를 선택한다 할 때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현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파트는 똘똘한 내 집 마련이 목표일 텐데 일단 한 채만 소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주택을 선택하실 것인가? 입지냐? 상품이냐? 일단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일단 돈에 구애받지 말고 한 채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서울의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겠죠. 지금 서울에서, 아니 뭐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34평형이 3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평당 1억이 넘죠. 결국은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 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경제력 내에서 최소한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최대한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입지인지 상품지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좀 방법들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제일 비싸긴 하지만 저는 서울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답에 가깝지만 서울 같은 경기도도 있고 서울 같은 인천도 있고요. 서울 같은 부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처럼 그런 역할들을, 메인 입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하나의 선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택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과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되도록이면은 구축보다 신축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당연히 구축보다 신축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측면으로 포기를 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요, 신축이 더 쌉니다. 놀랍게도. 물론 이제 입주한 신축은 더 비싸지만 분양하는 거 한 번도 보셨나요? 신축 분양가를 한번 보세요. 좀 분양가 상한제든 여러 가지 분양가 규제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구축보다 신축이 싸기 때문에 청약 통장으로서 분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방향들을 제안 드리고요. 난 청약 가점이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그래서 사전에 좀 분양을 하기 전 물량들을 확보하거나 분양한 다음에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럼 일단 상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상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신축이든 구축이든 입지가 좋은 데가 무조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비쌌고, 그 다음이 경기도, 인천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공식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 아파트의 그래프인데요. 하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고요. 하나는 반포주공 1단지고, 하나는 세운상가 아파트고요. 하나는 서소문 아파트입니다. 이 네 아파트의 공통점은요, 모두 197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였고요. 1970년대에는 가격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근데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1990년도에는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비쌌고, 지금은 반포주공 1단지가 역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아파트랑 서소문 아파트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 상품, 새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서 새 아파트로 입주한 아파트 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에 임박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반포주공 1단 중에서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추진이 단계고요. 아직 조합도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한 7, 8년, 1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포주공 1단지는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서 내년이면 2주 철거하고 바로 착공을 들어가거든요. 곧 몇 년 안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올 때부터 반포주공 1단지가 시세를 역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포주공 1단지가 시세가 더 높다고 하는 것들이죠. 아, 그렇구나. 결국은 재건축 가능성이 될 아파트들이 더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보다는 비싸고, 재건축이 임박했으면 임박할수록 점점 시세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재건축에 임박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럼 상품 관련 의사결정 결론입니다. 일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한 500개 정도 현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 생활 그 반경 내에서
가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들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새 아파트의 기준은요, 보통 이제 30년 차가 되면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파트 생명을 전 3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0년 차 미만 아파트들 새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차 미만 아파트들은 그냥 뭐 입지만 괜찮다고 하면 바로 의사결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은 구축 아파트일 텐데 다만 좀 입지가 좋은 구축이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아까 30년 기준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년 차에서 20년 차 아파트까지는 그래도 상품 경쟁력이 좀 존재하는데 20년 차가 넘게 되면은 상품 경쟁력이 급감을합니다. 되도록이면은 20년 차가 넘어간 아파트들을 선택하지 마시는데 여기서 하나 조건. 제가 새 아파트에 대한 조건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죠. 20년 차 넘은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결국은 무조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매수 대상 고려하셔라. 예,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입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입지일 텐데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과 그리고 이제 그 적정한 뭐 주택 규모, 뭐 기타 등등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입지 중에서도 직장 접근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일자리가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든 교통이든 상권이든 환경이든 따진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 단위 중에서 제일 비싼 입지가 어딜까요? 예,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압도적으로 비싸거든요.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강남구의 인구가 52만 명인데 강남구로 매일 정사원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7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 인구보다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되도록이면은 강남구 내에서 출퇴근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강남구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 환경도 좋아진 것이고 상권도 좋아진 것이고 교통도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일자리가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입지들을 먼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입지 의사 결정 요인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직장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고착화가 됐습니다. 이미 너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 따지는 것들이 그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은 지역들을 선택하고요. 한 번 또 교통이 뚫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입지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권, 환경 이런 지역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지역들이 결국 수도권이 비싼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 비싼 이유는요. 지방은 교통, 교육, 상권, 환경, 일자리 다 갖춘 지역들이 많지가 않아요. 서로는 다 갖췄기, 수도권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자리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탠다고 하면은 교육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교통, 교육, 상권, 환경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강남구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출근할 수 있는 인근 입지일 텐데 그 다음 중요한 게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출근시키고 애들을 학교나 학원을 보낸 다음에 주부님들은 뭐 하실까요? 뭐 살림하시고 좀 모이셔서 또 담소를 좀 나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든지 괜찮은 식당이라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스타벅스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상권이 괜찮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또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수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입지들이 제일 비싼 것들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지는 9호선을 타게 되면 강남까지 5분이면 가요. 10분이면 간단 말이죠.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는 우리에서 제일 학군이 좋은 8학군입니다. 학원과 학교가 다 좋죠.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고급 쇼핑시설이 백화점일 텐데 백화점이 전국에 99개가 있거든요.
제일 매출이 많은 백화점이 어딜까요? 신세계 강남점입니다. 반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 강남점 매장 하나에서 1년에 2조 2천억 원치 팔아요. 슬리퍼 생활권. 예. 그리고 거기는 고급 상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터미널, 고토라고 하는데 고토몰 가면요 500원짜리 양말도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양말에서 4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까지 다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권들이죠. 상권도 발달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죠. 앞에 있는 잠원지구, 반포지구, 한강 고수부지가 굉장히 좋고요. 뒤엔 또 서리피 공원이 있어서 녹지공간, 수공간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을 다 갖췄죠. 그렇게 되면은 평당 1억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에서 하나씩 빠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빠지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가 가장 적은 지역이 어딜까요? 뭐 강원도, 전라남도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거기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프리미엄 금액이 빠지는 것들이죠.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빠지는 것들이고 상권에 대한 부분도 빠지는 것들이죠. 아마 그 전라남도 쪽 가시면요. 광주, 광역시 빼면은 백화점이 없어요. 맞나요? 예. 전라북도 가면요. 전주에 서신동이라는데 롯데백화점 빼면은 백화점이 없어요.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서울은 백화점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게 바로 입지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들이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의 아파트 시세 변동률입니다. 숫자가 안 보이셔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빨간색은 시세가 올라간 것들이고 파란색 부분은 시세가 빠진 겁니다. 대부분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빠진 지역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에서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10년 동안 절대 가격이 빠졌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파주가 빠졌습니다. 김포가 빠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데도 빠졌죠. 인천 서구가 빠졌고 중구가 빠졌습니다. 시세가 빠졌다는 거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년 전에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4억 5천이 되고 4억이 됐다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시세가 다 올랐죠. 인플레이션만큼 이상. 특히 뭐 광명이라든지 분당이라고 하든지 뭐 성남 그다음에 뭐 하남이라든지 뭐 과천 이런 데 많이 올랐는데 희한하게 일산 서구, 일산 동구, 파주, 김포, 인천 서구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 주택 시세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많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증가했거나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졌을 거예요. 반면 시세가 빠진 지역들은요. 일자리가 줄거나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입지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들도 없었을 겁니다.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이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 지역들은 100%입니다. 새 아파트가 많아졌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서울하고 인천이랑 이제 경기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이유는 서울은 대부분 매일 일자리랑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세가 조금 오르다고 하는 종로구도 10년 동안 20% 이상은 올랐거든요. 근데 한번 경기도나 인천을 보세요. 10% 이상 못 오른 지역들도 꽤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지역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입니다, 바로. 그럼 이제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이 4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럼 저 지역은 일자리가 증가했거나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졌거나 새 아파트가 들어왔거나 그런 호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일산, 파주, 김포, 인천, 서구 인근은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빠졌거나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됐거나 교통망 회복이 없었다는 것들이죠. 두 지역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의사 결정권이 있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늘려야겠죠.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죠. 반대로 일산, 파주, 김포,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급을 늘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데 지금 정책대로 공급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요. 거꾸로 갑니다. 오히려 과천, 성남, 광명, 하남에는 입주 물량이 줄고요.
생각보다. 일산, 파주, 김포, 서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전개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오르지 못할 곳은 덜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들이 아마 향후 부동산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봐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그런데 계속 바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한번 공고를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신도시들을 내세웠냐면 3기 신도시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에 있는 그리고 안산 장상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요.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들을 막을 수 있어요.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수요도 어느 정도 나갈 거고요. 서울로 계속 달려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 좀 더 올라갈 것들을 막아주긴 하겠죠. 근데 그 맹점은 뭐냐면요. 서울 수요를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를 막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요. 감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일자리를 분류하게 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배웠죠? 1차 산업이 뭐죠? 농업, 축산업, 수산업. 그 일자리는 줄까요? 늘까요? 줄겠죠. 2차 산업은 뭐죠? 제조업. 제조업은 일자리가 줄까요? 늘까요? 줄고 있죠. 3차 산업은 일자리가 증가할까요? 줄까요? 증가하죠. 지금 일자리는 다 증가하는 것도 3차 산업입니다. 지금 농사 짓다가 서울로 오시고 제조업 하다가 자영업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차 산업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4차 산업들의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그 일자리가 어디에 제일 많고 어디에서 제일 증가하고 있을까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등록하는데 법인 등록하는데 제일 많이 등록하는 구가 강남구예요. 놀랍게도. 예,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도 계속 일자리가 제일 많이 생기는 지역들이 강남구란 말씀이고요. 근데 강남구에 다 못 채우니까 뭐 판교라든지 주로 강남권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있죠. 근데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권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신도시들이 보통 비싸죠. 그 신도시가 뭐죠? 판교, 위례, 예, 그다음에 분당. 뭐 이런 지역들이죠. 광교 이런 지역들이 비싼 이유가 바로 그런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1등이 하남 교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업체가 따로 조사했는데 두 업체 공통적인 평균으로 1등이 하남 교산. 하남 교산이 뭐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에 가장 출퇴근하기 좋은 입지죠. 물론 과천이 제일 좋긴 해요. 과천이 제일 좋은데 순위에 못 올라갔을까요? 분양 물량이 너무 적어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는 나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32,000세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를 분양하는 하남 정도가 그나마 강남권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노릴만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인기가 없는 지역들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죠. 그건 두 집단 다 공통적으로 거기가 제일 낮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강남권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강남권 근처 살든지 강남권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남 교산이나 과천이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 같은 경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남권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 광역교통망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GTX라든지 기타 등등, 뭐 GTX 지금 D노선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강남가의 접근성을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말 정교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과천이나 하남이나 성남이나 광명이나 이런 쪽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은요 지금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저 신도시까지 3기 신도시까지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시세가 못 오르고 빠졌던 아파트들이 더 빠질까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고양시에 있는 일산 서구, 일산 동구 시세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파트들이 또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천 서구도 지금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검단 신도시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파주에 운종 신도시가 있는데 그것들도 지금 조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교통망을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입주 물량이 좀 적은 데들은 입주 물량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정책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오른 지역들은 더 올라갈 것이고 오르지 못한 지역들은 더 못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뉴스를 보실 때 교통망이 좋아지는지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공급대로 진행된다면 오를 곳은 오르고 못 오를 곳은 덜 오른다.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갈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는 청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신도시가 1기, 2기, 3기가 있는데 1기는 인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검증이 된 입지입니다. 근데 2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기가 있는 2기 신도시도 있고 인기가 없는 2기 신도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도 완성도 안 됐고요. 근데 3기는요. 입지가 어디냐면요. 1기와 서울 사이예요. 일단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 때문에 서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입지가 좋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1기 신도시만큼 좋을 거예요. 3기 신도시는. 그러니까 입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청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내년부터 사전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시기 보신 다음에 인천 계양부터 남양주 왕수까지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사정권 내에서 청약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서울에 청약하는 것들보다는 가점이 좀 덜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양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반드시 누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주목해야 될 청약은 3기 신도시 사회 청약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입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규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정말 좋은 입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가열 지구가 있을 텐데 어디가 더 좋은 지역이죠? 규제가 더 센데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투기 과열 지구가 규제가 더 세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가 좋은 지역이죠. 입수요가 많은 지역. 한번 볼게요.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경기의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입지죠.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던 그 입지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요. 대구, 수성구가 제일 좋대요. 이거 보시면서 또 세종시가 좋대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 부산이 없어요. 울산도 없고요. 광주도 없고 대전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뭐냐면은 부산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부산 전체를 보면 대구보다 좋아요. 왜 좋냐면요. 부산 인구는 350만. 그다음에 대구 인구는 250만이기 때문에 부산이 대구보다 100만 정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구 수성구가 있는데 부산에는 뭐 해운대구도 없고 없을까요? 구 자체로만 보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구보다도 대구 수성구가 좋은 구예요. 왜 그럴까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건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입지 좋은 거 제가 어떻게 정해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교통망이 좋아요. 학군이 좋아요. 상권도 좋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입지는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랑 세종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좋나요? 해운대구가 좋은데요. 뭐가 빠졌어요? 해운대구에는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쵸? 상권은 발달해 있어. 교육 환경도 좋아. 자연환경도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가 뭐가 있죠? 공공기관, 금융권, 하이테크칼라, 방송국, 법원, 뭐 이런 것들. 해운대구에 없어요. 뭐 이쪽에 안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도심, 그 내륙 쪽에. 근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요, 그 모든 선망의 일자리가 다 수성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자체는요, 세종시가 뭐죠?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변에 주거를 배치하고 지금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있고요.
금강과 여러 가지 풍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교통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줘서 막 지금 세종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BRT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시는 일자리,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입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혜를 줘서. 왜 특혜를 줄까요? 특별시니까. 세종특별시잖아요. 전국에 특별시가 3개 있어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동. 특별히 들어간 이유는 뭐죠? 특별하게 특혜를 줘도 불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들은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세종시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이유는 입지가 좋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서울 전 지역,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는 정부가 공인한 지금 좋은 지역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밑에 개선이라고 한 지역들은 뭐냐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과천, 분당, 수정, 광명뿐만이 아니라 뭐 수원도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개선이 됐다는 얘기고요. 안양도 그렇고요. 안산도 그렇고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2, 그다음에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전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좋아진 지역들도 수요가 많아지는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실수요자라고 하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입지가 있어요. 다주택자들도 희망하면 좋겠지만 저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이 뭔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다주택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 무조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싸고 특혜를 줘서 분양을 시킨답니다. 서울의 전 지역 그렇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또 나왔네요. 빅4 지역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는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소위 말하는 해수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저 지역은 부산에서도 무조건 청약을 받아야 되는 입지고요. 대구에서는 수성구, 중구가 그렇고요. 광주에서는 광산구, 남구, 서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서구, 유성구, 세종시 같은 경우 이 지역, 제가 빨간색 네모를 칠해놓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입지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는요. 무조건 분양을 받으세요. 입지 분석, 가격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격 내지는 7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미 대기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검증된 입지이기 때문에 저 지역에 나오는 새 아파트는 무조건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무조건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요 현황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 입지들을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측면들을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수요, 투자 수요, 원가,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실수요가 중요해요? 투자 수요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가, 프리미엄 중에서는 원가보다는 프리미엄이 올라갈 지역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부동산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투자 수요만 봐요. 투자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좋은 지역에 투자 수요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투자 수요만 들어간 지역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좋은 지역들이 꾸준히 오르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원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가는 아무리 낮아도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입지가 중요한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프리미엄을 보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수요, 이제 투자 수요를 나눠볼 텐데 실수요는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하고요. 장기간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수요도 실수요로 봐야 됩니다. 투자 수요는 말 그대로 난 거주 목적이 없고 샀다 팔았다는 수요가 투자 수요인 것들이죠.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대부분 실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것들을 투자 수요래요. 투기 수요래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투기 수요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게 되면은 팝니다. 근데 그분들은 더 움켜쥐고 있죠. 왜?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들어갈 것들도 실수요로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물량들이 나와서 싸게, 규제 때문에 싸게 나오길 기다리는데 규제 때문에 싸게 나오질 않아요. 왜?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지역들은 기회가 생기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개인이나 법인 갭 투자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저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지게 되면은 손절매를 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해도 되지만 저렇게 투자 수요가 몰렸다가 규제 때문에 가격이 빠진 지역들은 털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실세입니다. 원가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원가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정부에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프리미엄을 낮출 수 없어요.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원가를 낮춘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프리미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당 1억짜리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일까요? 평당. 저는 평당 2천만 원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평당 2천만 원 맥시멈으로 잡아도 평당 8천만 원은 프리미엄이잖아요. 평당 1억이든 평당 8천만 원이든 그러니까 원가를 빵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평당 8천만 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못 사는 거는 똑같죠. 프리미엄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천만 원 내려오게 되면요. 그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돈을 더 지불하고 들어옵니다. 결국은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어 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프리미엄을 낮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원가, 그러니까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가격이 낮아질 걸 또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들은요? 서울처럼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왜? 대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프리미엄 중에서는 프리미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프리미엄은 입지 프리미엄, 상품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보셔야 됩니다. 입지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이 상승하죠?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들이 아마 입지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역들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지금 산 가격이 최저가예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입지는 나쁜데 상품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입지가 최고가입니다. 입지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쟁 상품이, 새 상품이 등장했을 때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투자할 것들은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 단기 투자할 것은 상품 경쟁력이나 입지 경쟁력이 없는 지역들 분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위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는 오른다라는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요. 요 지도에 보이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일 때 제가 네모 박스 쳐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골든파크 1차 아파트일 텐데요. 저 아파트가 2012년도, 13년도에 1200, 1300만 원 평당에 분양했었습니다. 그때 깔끔하게 완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저 아파트가 평당 3,500갑니다. 2배 반이 올랐죠. 그 이유는 뭐죠? 예, 금천구가 서울에서는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두 가지 호재가 있어요. 금천구에 일자리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금천구에 드문 새 아파트가 생겼다는 상품적인 호재가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 롯데캐슬 골든파크 주변으로 해서 교통망이 좋아지는데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도 있고요. 안산까지도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호재를 3개 말씀드렸어요.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 호재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새 아파트랑 교통망이 좋아지는 호재를 다 누리는 입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2배 반이나 오를 수 있었다. 결국은 1200, 1300에 분양했을 때 이 아파트를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또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여기는 어디냐면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상계동 가면요. 제일 북쪽 지역이 상계 뉴타운입니다. 아마 상계 뉴타운 지역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상계 뉴타운하고 상계 주공은 다른 겁니다. 상계 주공은 그래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이기 때문에 낡긴 했어도 깔끔한데 상계 뉴타운은요. 아파트 입지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지역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상계 뉴타운에 가면요.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있어요. 옛날 집들. 기억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다라에다가 물 받아서 쓰고
그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들은 아직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타운 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초반에 그런 아파트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꺼려해요. 아니, 그런 입지에 무슨 아파트 생겨봤자 누가 살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현지 주민들은 분양을 잘 안 받으세요. 뉴타운 분양하면 누가 받는 줄 아세요?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계 뉴타운 저기 4구역이 입주를 했어요. 하나 그러니까 그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를 이제 입주를 했는데 5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10억이 됐어요, 여기도. 왜?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입지가 나빠도 입지가 좋아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역도 지금 저 하나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6개 구역이 있는데 6개 구역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의 신도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화장실이 없는 집들 다 없어지고 뭐 커뮤니티도 생기고 헬스클럽도 생기고 수영장도 생기고 그렇게 좀 입지가 좋아지는 입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입지가 나쁜 뉴타운들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기 4호선 역세권인데요. 4호선이 지금 저희 당구개까지 종점인데 지금 공사를 해서요. 내년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남양주 짐저까지 4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럼 당구개역이 종점이 아니라 중간 입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 입지는요. 뒤에 배후수지가 생긴 겁니다. 남양주라고 하는 무려 50만, 60만 대기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상계동 같은 경우는요. 입지가 더 좋아진다. 대기수요가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은 일자리가 지금도 많거나 증가하는 지역들,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일자리의 명품 베드타운이 될 지역들, 경쟁 물량이 너무 많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선택하게 되면요, 거의 틀림없이 5년 후, 10년 후, 당장은 못 오를지 몰라도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저는 뭐 100% 올라 있을 거라고, 100% 너무한가요? 99.9% 올라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인구는 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오기 때문에 그 빠지는 입지들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자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제일 문제죠. 제가 이제 특정 입지를 좀 거론할 텐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군산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입지인데 군산에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GM 대우 공장을 셧다운을 했어요. 공장 문을 닫았다고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변 지역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조업 같은 경우,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들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비선호 시설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죠. 서울에서 제일 비선호 시설은 뭐냐면요. 사창가입니다. 사창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량리 588, 뭐 미아리 텍사스, 천호동 뉴타운 이런 것, 천호동 텍사스 들어보셨죠? 그런 지역, 영등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들은 보통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서 부적합했었는데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감소하죠. 점점 가격도 싸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서울의 입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 시설들이 없어지는 것들은 플러스 알파 지역이 됩니다. 청량리 588이 없어지는 다음에 롯데캐슬 골든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65층짜리를 가격이 막 좀 천정부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선호 시설에 밀집한 입지들은 지금은 수요가 줄겠지만 없어지는 것들도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호재나 상품 호재가 없으면은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지금은 그 지역 내에선 중위권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상품 호재가 아직 없어요. 10년 동안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한테 역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상품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도 가격은 유지되긴 하지만 새 아파트처럼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인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지역들에 대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은 시도 단위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요. 요거 행정안전부 가시면요.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연차별로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엑셀로 다운받으셔갖고 한번 거기는 시군구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내까지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숫자가 커지는 지역이고 초록색은 숫자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좋겠죠? 증가하는 지역은 지금 인천, 세종특별시,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신도시가 필요하겠죠. 기존의 집주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히려 안 가는 게 좋죠. 저런 지역들은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지역들만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서울은 인구 감소하죠. 뭘 봐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 부산은 인구 감소하죠. 뭘 봐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대구는 뭘 봐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 인천은 뭐 봐야 돼요? 택지 봐야 돼요. 택지가 뭐 있죠? 신도시, 송도, 청라 이런 지역들. 서구 검단 뭐 이런 지역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봐야 될 입지도 있고요. 신도시를 봐야 될 입지가 있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도 좀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일자리도 증가하고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강원도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죠? 원주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생기고 있죠. 그럼 거기에 인구가 어디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재건축, 재개발만 보시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에 어디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지 그런 거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택지개발 지구의 결정판이 뭐였죠? 세종시죠. 세종시는 한 명도 사람이 살지 않았었는데 지금 32만 명까지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택지 개발 아파트를 봐야 될 것들, 재건축 재개발을 봐야 될 것들을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 광역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서울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서 밀려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집에 5명, 6명, 7명이 살았잖아요. 지금은 2명, 3명 살죠. 그러니까 옛날 가족 구성원을 가지면은 집이 2채 내지 3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이 2배, 3배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도나 인천으로 나가야죠. 그럼 서울에 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쥐고 남던지 아니면 경기도나 인천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그럼 결국 지금 서울은 원래 그냥 도도 인구가 증가할 텐데 택지가 없기 때문에 집을 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 감소한 부분들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경기도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요가 있습니까? 있죠.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경기도 자체 일자리가 있어서 증가하는 지역들하고 서울서 밀려나온 수요들이 받는 지역들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의 자체 수요 지역이 더 비쌀까요? 서울서 밀려나서 온 지역들이 더 비쌀까요? 밀려난 지역들이 더 비싸죠. 왜? 거기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광역 서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라는 데가 있어요. 판교는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요, 강남권까지 11분 만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 강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11분 만에 강남역까지 갈 수 없어요.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지 간에 11분 만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판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판교가 더 좋은 거죠. 판교의 푸르지오 그랑블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6천만 원입니다. 강남급 비싸죠. 이유를 아시겠죠? 광교에서 전철을 타게 되면요 37분이면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광교는 지금 평당 3천, 4천 하거든요. 수원에 평당 3천, 4천 하는 아파트는 광교밖에 없어요. 광교는 수원 영통구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수원 영통구가 아니라 서울 강남권입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 권역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과 연결된 지역들이 더 비싸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서울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게 대표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이게 호갱노노라고 한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것들인데요. 지금 부산에서 3년 동안 5만 3천 세대가 이주해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3만 4천 세대가. 실질적으로. 대전도 지난 3년간 1만 8천 세대가 이주해 갔는데요. 그 중에서 1만 5천 세대가 서울 수도권으로 갔어요. 광주에서 3년 동안 1만 3천 세대가 이사를 갔는데 그 중에 8,700세대가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일하러.
일하러 간 겁니다. 네, 결국은 일자리가 지금 어디에 증가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도 일자리가 증가하나요? 증가할 수는 있는데 감소하는 숫자가 더 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일 텐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이천시에 있고 청주시에 있는데 공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를 다 검토했었어요. 그래서 뭐 구미에서는 100만 평을 무상으로 주겠다 와라 그랬는데 안 갔거든요. 세종시가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가 선택한 입지가 어디냐면은 용인 원산면입니다. 어디죠? 경기도. 거의 몇만 명이 근무할 텐데 경기도에다가 만들었다고요. 결국 지방으로 갈 일자리가 경기도로 오다 보면은 그 일자리 누가 채워요? 서울 사람들이 내려올까요? 아니요. 서울은 지금도 일자리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진 않고 지방에 그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오겠죠. 그럼 또 용인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지역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제가 일자리, 교통망, 그리고 새 아파트 호재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미래 가치가 거의 확정적으로 커지는 지역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텐데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서구, 성남시, 고양시, 세종시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를 가지고 지방에도 그런 입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서울 수도권에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좀 얄미워요. 너무 입지가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일단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일자리도 제일 많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볼게요. 한국전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GBC,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거든요. 105층이 들어갑니다. 105층짜리 건물인데 저게 잠실역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보다 높아요. 롯데 월드타워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 거 아시죠? 지금 롯데 월드타워에 근무하는 근로자 숫자가 10,000명이에요. 근데 그 GBC 건물 같은 경우는요, 연면적이 롯데 월드타워보다 3배가 더 커요. 그럼 산술적으로 몇만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3만 명이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한 동에 3만 명이 근무할 수 있다고요. 지방에 군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건물 하나에 지방에 군 2개, 3개 인구가 들어가서 이 일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지방에 그런 일자리 생기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 전체가 아니라 삼성동의 한 개 블럭에 한 개 동에 3만 명이 근무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동대로 복합도시를 만드는데요.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이제 2호선, 9호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할 거고요. 거기에 지하 7층으로 파서 복합 환승센터 및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을 넣는데 거기 상주 인원이 10,000명에서 15,000명이래요. 거기 또 GBC랑 상관없이.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 GBC 바로 뒤편이 종합운동장입니다. 우리 88 올림픽 했던 거기를 복합 개발하는데 뭐 마이스, 기타 등등을 만듭니다. 거기에 상주 인원이 5,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럼 지금 대충 합쳐보면은 5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동 전체도 아니고 한 개 블럭에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5만 개가 추가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디 살아요? 제일 해피한 거는 삼성동에 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삼성동은 업무 지역이지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일자리가 주거 지역이 많이 없고요. 보통 삼성동에 업무 지역으로 출퇴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압구정 청담동, 잠실동, 대치, 도곡, 역삼 이런 데입니다. 맞나요? 최근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삼성동 묶었고요. 청담동 묶었고요. 잠실 묶었고 대치도 묶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삼성동을 중심으로 그 3개 지역을 묶었습니다. 묶은 이유가 뭘까요? 이사 오지 말라고 묶은 거죠. 왜? 지금도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폭등할 것들이 눈에 보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여기는 허가를 안 내주겠어. 저희 뉴스 보셨나요? 20평 사는데 30평대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투자 목적도 아니고 20평대 살던 사람들이 4인 가족인데 30평대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허가 못 해줍니다. 20평대에 4명 살 수 있는데 왜 이사 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투자 목적이 아닌데. 황당하죠.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을 허가해 주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부지기수로 몰려올 거잖아요. 그걸 막고 싶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규제를 하고 싶어서 수요를 줄이고 싶은 것들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규제를 가장 심하게 많이 하는 지역들이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되신 분들은 이런 입지를 가시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최고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입니다. 결국 이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다 살 수 없다 보니까 이 입지까지 출퇴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교통망으로 엮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 삼성동 요 블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생기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GTX-A, GTX-C입니다. 삼성역에 가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있고요. 3호선 연장선이 있고요. 그렇죠. 9호선 연장도 되겠죠. 위례 과천선도 생기겠죠. 저렇게 좀 신규로 생성되는, 연장되는 노선들을 눈여겨보시고요. 삼성동 주변은 비싸기도 하고 토지 거래도 안 나오니까 아파트 살 수 없다 보니까 저 지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이 생기는 입지 중에서 내 경제적 능력에 맞는 입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일 먼 지역이 어디죠? 파주 운정이죠. 파주 운정에서 GTX-A를 타고 삼성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 몇 분 걸릴까요? 20분 걸립니다. 그럼 파주 운정이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2시간 걸리는데 GTX를 타게 되면 200km 오기 때문에 20분이면 오거든요. 출퇴근 가능하죠. 그러면 파주 운정도 아마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교 신도시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평당 3,000, 4,000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광교 신도시가 강남역까지 올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당 1,000만 원 하던 게 3,000, 4,000이 된 거거든요. 지금 파주 운정도 평당 1,000만 원대인데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올 수 있다고 하면은 3,000, 4,000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일도 아니고 5년 후의 일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렇게 미래 가치를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역세권, 근데 지금 이게 A만 착공을 했고요. C는 아예 착공을 안 했어요. 그것들은 이제 향후에 좀 먼 미래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GTX-C가 착공을 해서 5년 안에 착공을 한다, 준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도 그 시세가 될 수 있겠죠. 그 후보지가 어디죠? 양주, 의정부, 금정, 수원 이런 지역들도 하나의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10년 동안 투자할 지역들 내지만 할 지역들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저렴하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지역입니다. 용산이죠. 용산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산에 대한 좀 해프닝을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가장 호재가 많았던 지역인데 호재가 하나도 실현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남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이 실현이 됐는데 용산구는 호재가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미군 때문에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나갔고요. 이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지질조사 해갖고 이제 개발할 텐데 공원을 개발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공원이에요. 용산공원. 근데 용산공원은 제가 말씀드린 호재에 포함되지가 않죠. 일자리도 아니고 교통망도 아니고 새 주거시설도 아닌데 무슨 호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원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빠진 자리에 공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 호재인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상업지역 원래 업무지역이거든요.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언제 들어온지를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강남이 제일 발전하겠지만 아마 향후 5년 이후부터 그 이후의 20년 동안은 용산구의 업무시설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겁니다. 어느 입지에?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가 특별관리구역이에요. 여기는 테헤란로처럼 40층, 50층 건물을 쭉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죠. 향후 10년 정도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원래 용산역 뒤편이 국제업무지구라 그래서 150층짜리 건물을 지기로 했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금융위기 오는 바람에 부도가 나서 지금 추진을 못했었는데 아마 그게 추진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만세대. 보셨죠?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유유부지가 가격을 하는 거. 그게 이 전체 부지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부지를 만세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지가 큰 것들이거든요. 메인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저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생기는 업무시설들, 그 부지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부지로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 입지들은 다 보셔야 돼요. 당연히 용산구에 살면 좋겠죠. 근데 용산구가 비싸겠죠. 그럼 그 용산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모든 교통망이 연결된 지역들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죠. 지금 용산구에도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는 게 GTX,
A가 지나가죠. 서울역에. 그리고 GTX B도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GTX A랑 B 역세권 생기는 지역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지금 착공을 해갖고 강남역에서 용산역까지 올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통망이 생겨서 역세권이 될 지역들은 용산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용산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도 한 번씩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산역 주변에 그 교통망들 호재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호재들일 텐데 굉장히 많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언급을 안 할게요. 세 번째 지역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강남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계획이 더 많은 거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영등포는요 이미 진행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떤 호재가 있냐면은 교통망 호재입니다. 메인 일자리에 연결된 교통망 호재가 있는데 서울에 메인 일자리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강남권이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로구 중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지역과 그러니까 연결되는 교통망은 다 좋은 입지일 텐데 지금 2개 노선이 착공을 했는데 하나는 신안산선이고 하나는 신림선인데 이 두 노선이 향후 2년 동안 3년 동안 준공이 될 텐데 출발점이 다 여의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의도는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저 역세권 부지들은 다 눈여겨보시는 것들이죠. 최근에 시흥에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어디 올랐냐면요. 시흥 사거리역, 그리고 목감역,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출퇴근이 그 자체 수요도 있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신림선 같은 경우는요.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저 노선이 강남권까지 갈 수 있는 노선들을 환승을 합니다. 여의도에서는 색강역에서 9호선 환승이 가능하죠. 그리고 신림역 가면 2호선 환승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라매역 가면은 7호선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서울에 지하철이 9개가 있는데 2, 3, 7, 9가 좋아요. 왜? 강남구에 출퇴근할 수 있거든요. 2, 3, 7, 9 중에서 3호선을 빼고는 다 환승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경도 중에서. 그래서 신림선과 신안산선은 이제 신림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준공이 되고요. 신안산선은 3년 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이건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신림선이나 신안산선을 타고 출퇴근하실 분들, 계획을 가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사 가셔도 돼요.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호재의 프리미엄이 이미 다가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강서구예요, 강서구. 많은 분들이 강서구에 뭐가 호재가 있냐고 하시는데, 마곡지구하고 강서구를 자꾸 분리시키는데, 강서구 한가운데 있는 게 마곡지구거든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강남 삼성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개 블럭인데, 여기는 기업 자체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LG 관련 연구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 연구소가 들어올 겁니다. 많이 선망하고 월급도 높은 그런 직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텐데 아직 반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강서구나 양천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지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 많죠. 어디 있나요? 고양시도 있고 마포도 있고요. 부천도 있고 인천도 있고 김포도 있죠. 최근에 김포가 왜 떴을까요? 마곡지구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아파트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서 이 마곡지구 일자리가 주변 지역을 다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곡지구 주변의 교통망들, 일자리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이제 강남, 용산, 영등포, 마곡은 서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강남 빼고 최고 일자리는 어디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뽑습니다. 분당이죠? 성남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IT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네이버 있죠. 카카오도 있죠. 안철수 연구소도 있죠. 넥센도 있죠. NC소프트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자리들, 그런 좋은 벤처, 일들이, 몇만 개가 있냐면 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있어요. 그게 제1 테크노밸리인데, 지금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2배 증가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판교가 많이 오른 이유가, 분당이 많이 오른 이유가, 용인이 많이 오른 이유가, 광교가 많이 오른 이유가 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게 2배로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교 테크노밸리 2, 3은 조금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구성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원구, 수정구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송파구나 강동구나 심지어는 하남시에도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구,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의 출퇴근 가능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고양시인데요. 고양시도 지금까지는 호재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10년 동안 가장 호재가 없었던 1기 신도시였는데 앞으로는 호재가 제일 많은 1기 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고양시는 3개의 구가 있어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중심은 일산 동구, 일산 서구였습니다. 일산 신도시. 근데 지금 향후의 중심지는 덕양구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산에서도 이미 GTX라든지 일자리가 생기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새 아파트와 일자리랑 교통망이 크로스되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고요. 일산에서는. 근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새 아파트가 되고 대부분 역세권 지역이 되고 대부분 일자리 지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곡 역세권이 있습니다. 대곡부터가 이제 덕양구일 텐데 저기는요. 지금도 더블 역세권인데 앞으로 들어올 전철이 3개가 더 있습니다. 5개 노선이 뭉치거든요. 심지어는 최고의 역세권이라고 하는 GTX도 지나갑니다.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왜 5개가 지나가느냐? 대곡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일자리 개발을 합니다. 그쵸? 그럼 일단 끝난 거죠. 그걸로. 일자리, 교통망, 새 주거시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곡 역세권 주변에 분양을 하고 있고 능곡 뉴타운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덕양구에 또 분양 물량들이 많은데 분양이 잘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대곡역뿐만이 아니라 뭐 삼송지구, 직축지구, 원흥지구, 원당지구, 그다음에 덕은지구, 향동지구. 최근에 고양시에서 분양했던 모든 현장들은 다 덕양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교통망, 새 주거시설에 응집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아마 고양시의 위상을 많이 올려놓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김포도 많이 오르고, 의정부도 많이 오르고, 심지어 파주도 많이 오르는데, 고양시는 많이 안 올랐어요. 아직도 평당 1,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위상에 이 정도 입지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3,000, 4,000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1,000만 원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입주 물량이 동시에 몰렸어요. 동시에. 근데 아마 입주가 다 끝나게 되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신도시의 끝판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 교통, 교육, 환경 다 동시에 좋아지는 입지가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 입지들은 기본적인 게 있다가 하나씩 좋아지는 것들. 이거는 4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걸 말씀드렸죠. 그 입지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1년 내내 올라갔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오른 이유는요. 너무 싸게 분양을 했어요. 초반에. 예. 평당 그러니까 천말 같은 경우는 평당 58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게 올라서 1,000만 원대가 된 겁니다. 상승률은 100%지만 평당 1,000만 원이 비싸요? 지금 시세 중에서. 싼 게 아니죠. 비싼 게 아니잖아요.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하나 분양을 했는데 얼마에 분양을 했냐면은 평당 1,1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1생활권인데. 근데 지금 세종시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평당 4,000에서 그러니까 3,500에서 4,000 정도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세의 거의 3분의 1 수준을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싸요, 비싸요? 근데 지금 워낙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는 거라서 세종시의 상승률에는 그런 통계적인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5만에서 출발해갖고 8년 만에 32만이 됐는데 세종시의 1차 목표는 52만입니다. 2030년까지 50만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80만이거든요.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만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초반이죠. 30만이니까. 아직 한 3분의 1 정도 온 거니까.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지만 일자리라든지 새 아파트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마 대전이든 청주든 천안이든 막 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런 좀 포인트들을 눈여겨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세종시도 향후 10년 동안 볼만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역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시장 전략일 텐데요. 일단은 일자리 지역에 집중하라는 말씀 드렸죠.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지역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오를 곳은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지역들은 확실한 호재,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지역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빠지는 지역도 있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역들 싸다고 투자자들 들어간다고 묻지마, 따라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들어갔다 사갔다 단타를 친다고 하는데 짧은 기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인들 분들은 그냥 내 집 마련이 아니라고 하면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숙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바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뉴스를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저는 종이신문 있죠. 종이신문을 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뭐 조선일보든 매일경제신문이든 한국경제신문이든 중앙일보든 한 2개 정도 체크하셔갖고 종이신문 보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종이신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포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 없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가 있어요. 빠숑의 스탠드업 싸기라고 블로그 들어오셔서 제가 뉴스를 맨날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지금 이제 청약이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약. 예. 그렇기 때문에 매주 청약 정보를 보시는데, 청약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죠.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시면은 청약홈이 나오거든요. 청약홈에 가시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 주에 청약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에 어떤 물건들을 청약하는지 청약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냐면은 청약한 것들을 보시면서 경쟁률이 몇 프로인지 보시면서 높다 그러면 여기가 아마 수요 대비 공급이 적구나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분양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뉴스를 매일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종이신문 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은 인터넷 좀 사이트를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있는 청약 정보를 매주 월요일마다 체크하셔라. 그리고 분양가 확인하시고 청약한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뜨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2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요. 주변 분들한테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하실 때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전문가들이 감언이설로 속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속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행복한 릴켄님께서요. 2019년도 12월에 센트럴 폴에 분양 받았는데 의무 거주해야 되나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그 청약 공고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꼼꼼하게 다 써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정확히 못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의무 거주 기간이 지역마다 상품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그걸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통일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정책이 다를 때마다 바뀔 때마다 이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의무 거주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일 수도 있고요.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청약 공고문을 찾게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 있죠.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가시면은 청약 공고문이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전매 제한이라든지 의무 거주 기간이라든지 그런 규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글씨가 작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작아서 못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모르시겠으면요. 그 현장 단지 분양한 모델하우스가 있고요.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을 텐데 직접 전화하셔갖고 물어보시게 되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요. 징또님인데 내년 6월에 종부세 기간 되면은 아파트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리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또 많은 분들은 또 부동산을 띄우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시장에서 20년 동안 리서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고 부동산을 띄운 사람도 아니고 지켜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시세가 빠졌던 시기가 딱 2번 있었어요. IMF 때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인데요. 빠질 때는 명확합니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자꾸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싸게 내놓고 더 싸게 내놓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매물이 쌓여서 하락을 한 것들이거든요. 꽤 오래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도 지금 징또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면은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자가 없어야 돼요. 그때 진짜 매물이 쌓여서 대기자가 없으면은 문제가 될 텐데, 빠질 텐데, 지금 이미 6월 달에 종부세 가산이 되는 것들이 예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1997년도 금융위기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어서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그것들은 준비할 시기가 없었는데, 이건 지금 사람들이 다 주택자들도 이미 다 준비를 했을 거고요. 팔 건 다 팔았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들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들에 대한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6월이 아니라 저는 후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부세가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종부세에 대한 이제 좀 세율도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간 것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6월 달이 지나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받아봐야지 이게 부담이 되는 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에 아마 나올 것들을 기대하면 되는데, 그것도 때 가봐야 되는데, 일단 2021년 6월 달에는 생각보다 기대하시는 것보다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다음은 철학도님인데요. 저는 올해 초에 결혼한 새신랑인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희 같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아파트의 벽이 높게 느껴져서 포기하기 십상인데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분을 위해서 강의한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권의 아파트만 보고 다 포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분도 강남권 아파트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거든요. 비싸지 않거든요. 왜? 정부가 가격을 눌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 있죠. 그 지역 같은 경우는요, 평당 1,000만 원부터 비싸봤자 아마 2,000, 3,000까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가능한 경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청약하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신혼부부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요, 가점 낮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실거주를 해야 되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두는 거랑 그러니까 투자랑 분리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세를 주시고 다른 데 사시는 것들도 한시적으로 활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오해가 많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전세를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두는 수요인데, 저는 그것도 아까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들도 당부를 드리고요. 돈이 없어서 청약을 못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몰라서 안 받으시는 것들이고 의지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규 아파트, 특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이번 정부에서 양을 크게 늘어났거든요. 일단 내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부터 도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은요, 노재은 님이시고요. 오피스텔 샀는데 새 정책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잡혀서 매수 수요가 없다고 하여 팔지도 못하고 이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도 부동산 공부를 좀 깊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무조건 1주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주거지로서 세를 주게 되면은 1주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세를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팔게 되면요, 주택이 아니라 그냥 오피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세를 주신 분들만 주택으로 간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피스로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냥 공실 상태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럼 주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증가 등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이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6.17 대책부터 해서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올해 60 대책,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센 대책이 나왔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죠?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규제가 심한데. 그리고 세종시도 규제가 제일 심한데 왜 올랐을까요? 이분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내 집 마련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은 다 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투기하고 있는 것만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지 내 집 마련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규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들은요, 실수요자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투기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선님께서 목표라는 지역들, 목표라는 방법들이 투기 지역, 투자 이것이 아니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시면은 바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기하면 대기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뺏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코코님이실 텐데요. 현재 금액이 6억, 7억 있는데 영끌해서라도 9억이나 10억대의 아파트를 매매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출받아 금액이 적당한 집을 매매해서 점차 갈아타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불특정 대다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 방송이라고 하면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적어도 이 방송을 찾아서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기준을 드릴게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건 반대입니다. 근데, 대출 받아서 내가 가능한 최고 비싼 집 사는 것들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억, 7억 집보다 9억, 10억 집 살 수 있으면 그거 사세요. 9억, 10억 집이 아니라 15억 집 살 수 있으면 그거 사세요. 20억 집 살 수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부담만 안 되면 됩니다. 비싼 게 더 많이 오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좀 툭 까놓고 얘기하면요. 비싼 주택들이 수익률, 상승률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금액으로 더 많이 오르고요. 대기 수요가 더 많습니다. 예, 그것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무리하지 않은 대출 내에서 최고의 최고가 상품을 사는 것들을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면 이 부동산 시장을 20년 동안 연구한 연구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제안을 드려도 거의 90%는 그렇게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머지 10%도 같이 포기해야 되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면서 안 하기보다는 내가 가능한 분들부터 하시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신 세금을 좀 많이 내세요. 예, 그러면 되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서로 좀 나누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곧 내년 2월에 전세가 만기되는데 매매를 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마곡지구에 전세 살고 있으나 집값이 갑자기 비싸졌지. 이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능력껏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전세 사시는 것들보다는 내 집 마련 빨리 하시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전세를 사시도 되시는 분들은 딱 한 부류입니다. 내가 현찰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골라서 어디든지 이사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살아도 되고요. 월세 살아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중산층, 근데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노후 보셨죠? 노후 갈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데 그것들은 그분이 바보가 아니라 60년 동안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테테님인데요. 강남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팔고 재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것들은 지금 이제 보유세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유세 때문에 파는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집이 두 채인 경우는 보유세가 너무 크니까. 근데요, 이거 하나만 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텐데, 이게 고점에서 팔고 빠졌을 때 사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인 것들이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판 시점보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99.9%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태태님께서 파신 가격에 매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 보셔갖고요.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랑, 한번 이게 올라갔을 금액이랑 매칭을 해주실 수는 없어요.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태태님께서 파신 금액에 다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이건 대답을 가려면 될 것 같고요. 예. 답변 다 드렸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좋은 질문이었었고요. 아마 제가 오늘 그 질문을 하신 것들 보니까 제 강의를 충실히 들어주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제 강의를 한 반복해서 들어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것들의 답변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월급만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고요. 월급만 갖고 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공무원들. 연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정년이 끝난 다음에도 연금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재수가 좋아서 세종시로 발령받으면은 특별 공급도 받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요.
내 집 마련이든 노후에 대한 대책이든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을요, 저는 주식 투자보다 다른 투자보다 내 집 마련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다.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내 집 마련이 안정이 되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주거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은 재테크도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하실 거면요.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걸로 하십시오. 라는 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